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그냥 일단 말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 자료가 없어? 에러. 이제 오늘 조금 이제 저는 이제 게을러 가지고 사변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우리 저 이충근 박사님 같이 이렇게 조분조분하게 구체적인 사례를 많이.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개념적인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박사님이랑 이제 이어지는 건데 이게 이제 저는 누가 말을 해요. 제가 이때까지 많이 맞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크게 맞춘 게 이제 그 크루드 문제를 미국이 어떻게 다루고 있고 그게 이제 절대로 뭐 동맹을 배신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다. 이렇게 될 거다라는 그것까지 맞췄는데 제가 이게 왜 그렇게 맞출 수 있었나 보면 아까 이 박사님이 말씀하신 지금 상황의 큰 맥락을 미중 사이의 문명전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충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 말씀에 이제 처음에 얘기는 어디에서부터 들어가냐면 제가 만약에 문재인 586 집단이다라고 이제 신발을 바꿔놓고 그 입장에서 상상을 해봤을 때 얘들이 보는 그 세계 망상, 얘들의 그 어떤 판단의 전제 조건이 이제 단적으로 말하면 작년 우리 날짜로 9월 18일, 9월 26일, 10월 4일 요 사이를 기점으로 해서 무작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5일. 왜 그러냐면 9월 18일이 그 미국이 그 중국에 대해서 2천억 달러 분의 상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 발표한 날이에요. 근데 그날이 이제 문재인이가 평양 간 날이니까 문재인 너 잘 갔다 와라 그러고 선물 보따리를 왕창 준 거예요. 2천억 달러를. 그 다음에 이제 9월 26일이 이제 현지 날짜로 9월 25일이고 아까 이제 우리 이 박사님이 말씀하신 트럼프의 유엔 연설 날이고요. 그 다음 10월 5일이 현지 날짜 10월 4일로 펜스의 허슨 연구소 발언인데 그게 백악관에 다 떠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당한 게 아니에요. 그 진영 전체의 관점이란 말이죠. 이게 다 이제 미중 전쟁 제대로 붙는다라는 그 어떤 분수령이 확실해진 날이에요. 얘들이 그 언저리 이후로 특히 그 다음에 몇 달 있다가 하노이에서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을 완전히 이제 찬밥 취급한 이후로 얘들 관점에서 제가 문재인이라고 했을 때, 제가 문정인이라고 했을 때, 오늘 문정인 엄청나게 도발적 발언했는데, 그러니까 중국 해구산 쓰자고. 그러니까 저는 문정인의 마지막 하지 않은 말이, 혹시라도 미국이 우리를 핵 공격할 걸 대비해서 중국 해구산 쓰자, 뭐 그거가 아니었기만 바랍니다. 중국의 해구산을 쓰자, 뭐 이런 말까지. 그러니까 얘들의 어떤 관점이 뭐였겠나를 보면, 고무력, 그러니까 미중전쟁이 본격화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다. 이 후가 다른 거하고 지금 펼쳐지는 전국의 변화가 맞물려 있다는 게 오늘 말씀의 주요한 명제 중에 하나예요. 이제 예를 들면 걔들이 그 당시에 그런 그 전기, 그러니까 그 작년 9, 10월 전에 혹은 올해 2월 전에 얘들이 전제가 몇 개 있어요. 우선 첫째, 뭐 얘들 처음엔 무슨 뭐 공수처 뭐 선거법 이런 거는 그냥 껌값이고 기본적으로 이 지방분권이라는 근사한 구호를 내세워서 중앙정부를 해체해서 대한민국을 무력화시킨다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고, 두 번째로 북한을 관통하는 러시아 PNG를 사용해서 한국인 전체를 그 북한의 에너지 인질로 만들겠다. 러시아와 북한에. 세 번째로 한강하구원, 또 한박도 같이 보여주는 그런 한강하구원, 또 DMZ를 무장해제시켜서 수도권 2,500만 명을 안보인질로 만들겠다. 네 번째로, 뭐 국제적으로 그게 되든 말든 간에 무조건 우자지단 간에 북한에 대해서 긴급 현금 수혈을 하겠다. 다섯 번째로 중국을 섬기겠다. 뭐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전반기에. 우리가 지금 공수처 갖고 싸우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공세로 전환한 겁니다. 얘들이 이런 아젠다를 다 포기한 거예요. 한 2년 사이에. 가만히 타임머신을 타고 한 2년 전 돌아가 보세요. 2년 전에 얘들 아젠다가 이거였다고요. 그러면은 이런 아젠다를 왜 낼 때는 얘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정세관이 있단 말이죠. 그 정세관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이게 뭐 조중동도 크게 안 달라요. 그러니까 특히 조선이 많이 안 다른데 중앙은 좀 널뛰기를 하고 동화도 널뛰기를 하는 조선이 아주 일관되게 결국 미중 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할 거다. 우리가 한 1년, 2년 타임머신 타고서 언론 보도 가만히 해보면 다 이런 논조의 얘기예요. 두 번째는 미국 정치에서 트럼프가 이끄는 보수 혁명이 패배할 거다. 세 번째는 북핵에 관련돼 가지고 결국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의 어느 수준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거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니까 정책 목표 음모가 이런 음모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시발점은 이제 2018년 9월, 10월, 11월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한 시대를 사시는 거예요. 좀 지옥 같고 악마스러운 데가 있지만 너무너무 드라마틱한 시대를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언제부터 이게 너무나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이 겨울로 확 바뀐 거예요. 혹은 온대가 한대로 기후대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 드러난 건 뭐냐면은 미중 전쟁에서 중국이 패배할 게 확실해져 버렸잖아요. 지금 미국 경기 계속 정점 찍고 있거든요. 이 흑인들도 40% 정도가 트럼프 지지한다 그러거든요, 지금. 히스패닉, 흑인 이런 쪽이 원래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은데. 그 다음에 특히 홍콩 요번에 보면은 그 전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미중 전쟁에서 결국 중국 패배하고 미국 승리할 거다. 이게 확실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미국 정치에서 트럼프 보수혁명 승리할 거다. 지금 트럼프를 욕을 하건 뭐 탄핵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라고 하던 간에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미국 민주당이 이 탄핵 소동 이런 거 쉬프 난동, 아담 쉬프라는 놈이 난동 부리고 있는데 제가 원래 저도 조금 있으면 이제 머리가 벗겨지기 때문에 대머리에 대해서 별로 그게 없는데 편견이 없는데 아담 쉬프를 보고 제가 대머리에 대해서 편견이 생길 정도. 이 사람이 대머리.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농담을 할 때 걔들 그 터키 파든 행사 있잖아요. 그 백악관에서 땡스기빙 어느 터키 죽일 거냐 살릴 거냐 가지고 터키 2마리 데려다 놓고 너 죽어 너 살아 하는데 그 아담 쉬프 털 뽑듯이 뽑힐 놈 누구야? 그런 상당히 머리 벗겨진 분들 기분 나쁜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미국이 아담 쉬프 그런 난동을 통해서 점점 더 극좌 편향으로 가버리니까 민주당이 당내 경선에서 누가 이기든 간에 결국은 민주당 후보를 미국이 찍을 확률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뭐 정확히 나오지만 트럼프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그 첫 번째 문턱이 굉장히 높고 그 문턱을 전혀 낮출 뜻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이 트럼프 행정부 때 계속 국무장관 바뀌고 뭐 백악관 보좌관 바뀌고 뭐 이런 일 있고 뭐 그걸 가지고 또 그 건재리 있는 사람들은 위기라 그러고 뭐 얘기를 하는데 왜 일이 벌어진 거냐를 보면 최장 70년, 최소 50년, 그 다음에 북핵에 관해서 25년, 70년, 50년, 25년짜리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게. 70년짜리 패러다임은 뭐냐? 미국은 폴 크루그만이나 혹은 이런 사람들, 매티스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이 그걸 표현을 잘 해주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소련, 러시아를 주적으로 삼고 있고, 서유럽을 동맹 1번지로 삼습니다. 이게 70년 된 패러다임입니다. 그 다음에 미중 미로를 해서 중국과 잘 지내야 된다. 이게 50년 된 패러다임입니다. 그 다음에 중동 무슬림 석유 패권 잘 섬기고 살아야 된다. 이게 50년 된 패러다임입니다. 그거 별로 안 섬겨도 돼. 우리가 뒤에서 병풍만 쳐주고 큰일 안 벌어지게 딱 왁구만 짜주면 지들끼리 치고받으면서 거기서 질서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방패 했다가 그거 반발했다가 볼튼이 나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존 볼튼 쫓겨난 게 이 네 번째랑 관계가 있어요. 그걸 고집을 했다고요. 50년 된 패러다임. 그 다음에 25년 된 패러다임이 뭐냐면 북핵은 육자회담으로 풀어야 되고 중국이 주도해서 풀어야 된다. 이게 25년짜리 패러다임이에요. 이걸 2, 3년 만에 바꾸니까 이게 큰 배도 한꺼번에 확 돌리면 거의 자빠질 정도로 누우면서 사람들 다 넘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이 현상이 일어난 거죠. 미국의 학계, 언론계, 그 다음에 관료계에서 적응 못해가지고 그게 한 2, 3년 사이에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들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사실상 말로 그렇게까지는 표현 안 하더라도 중국이 주적 1번이고
러시아는 어차피 자원 수출해서 먹고 살고 특히 그 자원 중에 가스나 에너지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그건 미국이 순치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동 석유 패권은 이제 끝난 게임이고 이런 그 다음에 북핵은 미국이 1대1로 붙어가지고 해결 보겠다 이런 패러다임으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가만히 염두를 둬보시라고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니까 이게 이제 한 걸린데 이제 눈에 가시권에 들어와서 그 시프트가 성공적이다라는 느낌을 주게 된 데까지 2년 넘게 걸린 거죠. 그럼 쟤들도 이제 관점이 확 바뀌는 거죠. 제가 이제 좀 더 철학적인 얘기는 여기서 안 하고 요게 이제 상당히 철학적인 얘기인데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요것만 설명해도 30분 걸리니까 안 하고 그래야 또 세뇌 탈출 광고도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얘기였고요 이제 금방. 그래서 얘들이 이제 뭐를 한 거냐면 수세로 들어간 거예요. 수세가 뭐냐면 저는 여기서 이제 그 포스트 컬랩스 파워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표현했는데 IPPC라고 다시 표현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Invincible Power for Post Collapse예요. 그러니까 이 분단 구조 혹은 평양 붕괴 후에도 침몰시킬 수 없는 권력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이제는 목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바뀐 거죠. 그전에는 친중, 친북, 반미, 반일 코리아 연방으로 해서 중국의 제1도련의 주춧돌을 만들겠다 했는데 이제는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살아나야 되겠다. 이 정세가 확 바뀌더라도 살아나야겠다. 살아나려고 보니까 선거제도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저것도 해야지. 공수처 같이 해서 비밀 경찰, 비밀 검찰도 만들어야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중간에 걸려 있는 게 뭐였냐면 지소미아예요. 그래서 그걸 밀다가 디자인을 했을 때는 그게 작년 대법원 판결 때부터 디자인된 거니까 최소한 7, 8월에 디자인된 거라고 이게. 디자인을 했을 때는 첫 번째 패러다임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음모, 오리지널 음모인데 꼬리를 내렸잖아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꼬리를 내린 거라고요, 저게. 미중전쟁에서 중국이 이길 가능성이 있었으면 쟤를 꼬리 안 내렸습니다, 저거. 절대 안 내렸습니다. 그 꼬리 내리고 모든 포커스가 북한 붕괴 후에도 자기들의 권력, 문재인 586 권력 혹은 586 권력, 이걸 어떻게 유지할 거냐. IPPC, Invincible Power for Post Collapse. 그러니까 붕괴 후에 침몰시킬 수 없는 권력 체제 어떻게 만들 거냐. 여기로 저는 시프트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세로 들어간 거예요. 쟤들이 이거를 핵심 아젠다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쟤들이 수세로 들어갔다. 그 수세로 들어간 이유는 그동안 저희가 줄기차게 저항한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지만 실제로 미중 문명전쟁에서 미국의 승기가 확실해졌고 미국의 트럼프 정치 보수혁명의 승기가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쟤들이 변태를 일으킨 거잖아요. 변태라는 게 저 사람 변태스러워하는 그런 어떤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탈바꿈, 메타모포시스. 그래서 이 변태의 역사를 시간이 있으면 좀 짚어드리겠는데 살짝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쪽 사람들의 관점은 뭐냐면 핵심은 그거는 저기가 정확히 표현해요. 누구냐면 반지의 제왕. 누구죠? 톨킨이 당신 이 책 왜 썼냐? 그러니까 톨킨이 한 말이 뭐냐면 나는 국가 권력의 무한 강화 그 자체, 권력 자각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그러한 흐름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쟤들은 이념이 아닙니다. 이념의 본질을 딱 까면 마지막에 남는 건 권력 그 자체예요. 시스템으로 권력 그 자체를 강화시키겠다 그러면 그건 제대로 된 오리지널 공산이고요. 공산체제고 수령 일가 기타 등등 자기들 지배계급 일부의 권력을 강화하겠다 그러면 김일성 영생교가 되는 거고 얘들은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얘들의 이때까지 패턴을 해석을 못해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나이 20살에 평양방송으로 다 모여, 닥치고 다 모여 했을 때는 기본적인 뭐냐면 그걸 하면 우리가 세를 모을 수 있고 학생회를 장악하고 자판기를 장악하고 앨범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교직원 취직을 장악하고 더 나가서 교수 선발에까지도 입김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권력욕이었어요.
핵심을 아주 지독한 권력욕입니다. 이 권력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때가 되면 수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족보가 있다고요. 이게 족보가. 이 족보가 지난 120년간 제가 보면 이 변태가 12번 일어났어요. 제일 먼저 일어난 건 뭐냐면 극단적 민족주의예요. 이게 신체업. 저거 보고 뭐라 그러셔도 저거는 뿌리는 뭐냐면 성리학인데 그래도 성리학 탈레반에는 애처로운 게 있다고. 이게 뭐냐면 청한테 밟히니까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청 이전의 명이 대표하는 질서를 자기들 나름대로 이상화시켜 놓고 거기에 갖다 들이댄 거예요. 이게 성리학은 그런 애처로움이 있다고요. 청한테 밟혔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썩어서 구정물이 돼서 위정척사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는 극단적 민족주의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2차 변태는 뭐냐면 저거 보세요. 저게 이동희 말이거든요. 완샷의 공산혁명과 독립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소련이 일제의 적이니까. 이념이 아니었어요. 저런 판단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변태는 뭐가 되냐면 친소에서 유일사상으로 바뀌죠. 저게 1970년경에 완성된 거예요. 3차 변태가. 4차 변태가 뭐냐면 이게 희한한데 이게 마조키즘이에요. 이게 어떤 놈들이냐면은 아니 통역당의 김종태 내 집안 혹은 저기 뭐 임자도 통역당, 대구 경북 통역당 임자도 통역당 족보가 2개예요. 왜냐면 평양은 전국 단일 조직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컨트롤 안 되고 남로당화 되니까. 여러 가지 별집 구조로 분리해 놓고서 관리하는데 임자도 통역당의 정태북인의 집안, 김종태네 저기 대구 경북 통역당의 김종태네 집안 아마 제가 안 까봤지만 까보면 거기에 이모, 이모부, 고모, 고모부, 뭐 당숙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북한에 가가지고 남로당으로 넘어갔다가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라고요. 이미 남로당이 50년대 말에 다 숙청 끝나는데 거의 대부분. 그런데 북을 섬기잖아. 마조키즘이죠 일종의. 자기네 집안 원수인데 섬겨서 그게 60년대 중반에 일어난 일이에요. 거기까지 뿌리를 내리는데 성공한 거예요. 제가 이 사정을 약간 냄새를 맡은 게 왜 그러냐면 제가 관련됐던 사건의 그 주동자를 했던 이태복이라는 양반인데 제가 짐작컨대 그 사람을 훈련시킨 사람은 충청도의 대전 서산 일대의 반북 성향 남로당 할배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북 성향 남로당이 있었어요. 70년대 말, 80년대까지만 해도. 근데 이거는 종북 성향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지네 집안 뿌리부터 파먹은 놈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변태예요. 그 다음에 5차 변태는 뭐냐면 이거 80년대 중반이죠. 닥치고 종북 평양방송으로 뭉쳐서 학교 권력 장악하고 그 다음에 세상 권력 장악하자예요. 이게 핵심 멘탈이에요. 이건 누구한테 제가 고백을 들었냐? 민혁당 애들한테 고백을 들었어요. 민혁당 애들 그 주요 간부들이 파리학번이라서 저랑 후배뻘 돼요. 그래서 나중에 술자리에서 말했죠. 야, 그 종북의 핵심 멘탈 결국 정치투기 아니냐? 평양방송으로 뭉치니까 권력 잡기 편하다, 혁명하기 편하다, 그리고 그거 아니야?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차 변태가 뭐냐면은 이게 이선실이 때예요. 80년대 말에. 종북 앞에 꿇어. 그래서 이 꿇은 거 제일 많이 꿇은 게 이게 산호맹하고 민중당이에요. 그래서 민중당 산호맹이 PD 뿌리에서 나왔다. 맞는 말인데 썩은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썩어버렸어요. 이미 그때가 되면 PD고 뭐고 구별이 없어요. NLPD 구별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80년대 후반 이후로는. 무릎을 꿇었어요. 7차 변태가 뭐냐? 이거가 참 뼈 아픈 변태인데 1990년에서 95년 사이에요. 제목과 부제목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가 박힌 책이 1,500권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안 가리고 하루 평균 2권 나옵니다. 그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뭐냐? 진실 없다. 아무데나 뿌리 박고 장악해서 촛불로 세상 그을리고 흔들고 태우면 그게 그 짜릿한 순간이 인생의 의미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왜 위험해지냐? 이게 첫째는 이게 그람시랑 연결이 돼요. 그람시를 같이 끌어들였다. 쟤들이 워낙 머릿수가 많으니까 사회각분야 다 들어가자는 거거든. 그래서 진지 구축하자. 진실 없다. 촛불 들고 흔들어라 이거. 이게 일종의 울트라 슈퍼 본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옛날에 김일성 주사파 믿었지 수령님이라 그랬고 백두산 줄기줄기 찾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무 위수김동 찾았고 그랬지. 평양방송 열심히 들었고. 아 근데 어차피 진실 없잖아. 좀 그랬다는 게 무슨 상관이야.
또 좀 지금 김일성 좀 좋아한다고, 김정일 좋아한다고, 김정은 좋아한다고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진실 없는데, 시비도 없고 도덕도 없는데. 이게 울트라 슈퍼볼이에요. 쟤들 까면 맨 바닥에 저거 수시로 사용합니다. 조금만 해도요. 자기 책의 서문에 바로 그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 미친놈 락강을 인용하잖아요. 그 대한민국의 고함이라는 시건방진, 대한민국에서 출판된 책 중에 가장 건방진 제목을 탄 그 책의 서문에.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7차 변태고요. 8차 변태는 뭐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 그 현대 이후를 지성사 내지는 헤맨 역사를 이렇게 해석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8차 변태는 뭐냐. 이게 이제 YS가 햇볕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취임사가 어떠한 동맹도 민족에 우선할 수 없다라 그랬으니까. 한한상 끼고, 김정남 끼고. 그런데 김정남이 당시 교문수석 청와대. 이 사람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때인데 결국 전쟁이냐 평화냐 친북으로 번영하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전쟁 공포증 일으켜서 야 너 전쟁 싫지? 전쟁 싫으니까 북한 인정해야지. 아 인정한 김에 잘못 사니까 우리가 좀 도와줘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가. 지금 문재인 586 정부가 사람들한테 그나마 몇 표라도 얻는 까닭은 이겁니다. 제가 젊은 애들 보면 문재인 저 개새끼 저 새끼 때문에 나라 다 망했는데 저 새끼 때문에 전쟁을 피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식당에서 들었다니까요. 두당 2만 원짜리 식당에서 40대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논리예요 이게. 그 다음에 9차 논리는 이제 노무현 때 가서 계급장 빼고 이건 이제 좌파 파퓰리즘이 이제 왕창 들어오는 거죠. 10차 변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장악한 세상에 권력 누가 잡더라도 우리가 검은 것도 흰 것 만들 수 있고 흰 것도 검은 것 만들 수 있다. 그게 광우병이었고 천안함이었고 천안함이 그 저기 11월 달에 연평 터지기 전까지 7개월 8개월 동안 국민의 대다수가 조작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당시에 여론조사에 보면. 그 다음에 탄핵 촛불 똑같은 거죠. 11차 변태는 뭐냐면 이게 노무현 정부 아까 말씀드린 초기입니다. 친중반 및 코리아 연방 만들어서 중국 제1도련의 주축도 삼겠다. 이제 12차 변태는 뭐냐면 평양 붕괴 이후에도 붕괴시킬 수 없는 영원한 권력 체제 만듭니다. 저희들이 12번째 변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거냐. 보수도 변태해야 됩니다. 보수도 변태 탈바꿈해야 돼요. 이 탈바꿈은 뭐냐. 그냥 탈바꿈이 아니라 영미 보수주의는요. 딱 두 개의 기둥이에요. 하나가 뭐냐. 기독교 보수주의. 즉 정확히 말하면 프로테스탄트 보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대소사를 결정짓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공동체의 습속. 또 하나가 뭐냐. 경제적 보수주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좌파 포퓰리즘 사유재산 시장 작은 정부 기업가 정신 이런 걸 중시하는 경제사상 성향이에요. 이 둘을 가지고 가요. 이 영미 보수주의는. 그런데 우리는 이 둘의 뿌리를 파갖고 에드먼드 버크나 아브라함 링컨이나 우나미승만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브라함 링컨이요. 미국에서 보수주의 사상에서 굉장히 골아픈 사람으로 쳐요. 저 사람 보수 아닌데. 근데 공화당 창단 멤버고 공화당이 만든 첫 번째 대통령인데. 우나미승만 똑같잖아요. 우나미승만 보수의 아버지. 보수의 아버지가 어떻게 당 이름을 자유당, 리버럴당이라고 짓냐고. 거기에 뭔가 다른 게 숨어있다. 그게 뭐냐면 원래 보수에는 클래식 리버럴리즘이 들어있어요. 에드먼드 버크 때 그래요. 그럼 원래 보수가 뭐냐 이거. 우리가 그걸 발굴해서 그걸 세 번째 기둥으로 세워야 된다. 저는 그거가 사상적 보수주의, intellectual conservatism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결국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개인 존엄과 진실 존중으로 보는 거고 그걸 옹호한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옹호하는 거를 보수라고 보는 거예요. 에드먼드 버크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되냐? 보수의 반대는 진보가 아니라 보수의 반대는 반문명이고 반인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무지하게 전투적인 관점이 되는 거예요. 보수의 반대가 진보가 아닌데 이 관점에서 보면 보수의 반대는 반인류 반문명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슨 뜨뜻미지근한 게 아니라고 내가 보수라는 걸 딱 이런 관점에서 사상적 보수주의를 만약에 이렇게 규정하고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를 내가 지키는 거가 보수야 라고 나의 사상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순간 제가 이게 인간 원작 폭탄이 되는 거예요. 개인이. 이것도 반문명 저것도 반인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상적 보수주의로 무장한 독립적인 그러니까 자율적 개인의
자치 네트워크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기대할 데가 없잖아요. 지금 조중동 같은 빅미디어도 거기 통찰과 리더십이 없고, 자유한국당 뭐가 됐다고 우리가 원내대표 선출까지 걱정해주고, 나경원이가 제가 나경원이랑 왜 원수돼야 되냐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거기도 헤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레버리지를 만들어야 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약 160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들을 보쌈을 할 수 있는, 견인할 수 있는 한 기백 명, 1000명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